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고요. 시장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은 향후 긴 장기적인 전략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애널리스트입니다. 이경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무척이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하신 제목을 보니까 중국 경기 불안과 독일 그러니까 리세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R의 공포, 스릴러, 공포 영화의 제목 같습니다. 근데 막상 시청해 보면은 시트콤이 될까요? 아니면 진짜 공포 영화가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먼저 첫 질문이 있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6%에 그쳤습니다. 딱 턱걸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중국어를 많이 하지는 잘은 모르지만 거의 모르지만. 바오바, 보팔 정책 8%, 바오 7, 7% 깨졌고 이제 바오 6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5%로 갑니까?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경기 전반적인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들이 아마 경기에 대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높이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전망 또한 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다운되는 흐름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2020년 중국의 GDP 성장 전망은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 6%는 좀 먼 얘기. 계속 하향 추세네요, 지금. 계속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시점이 2018년이라고 본다면 이후에는 반등보다는 베스트 케이스가 플랫한 상황, 그 이후에는 둔화 폭이 좀 커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른바 자전거 경제라고도 하잖아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고 요즘 컨텐츠는 아기 상어 얘기들 많이 하지만 맞습니다. 상어처럼 계속 꼬리를 흔들어야 가라앉지 않는. 근데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플 텐데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렇다면 인구를 지금 늘릴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된다면은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는 있는지 아니면 계속 5%대로 그냥 고잉을 할 건지. 저는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을 본다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하단을 좀 지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 성장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대외 수요만 나쁘다면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경우 경기는 좀 안정세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내수 쪽도 만만치 않은 불안감들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 생산을 보면 9월달 지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5.8%. 일시적인 반등인가요? 네. 그 전에는 4.4%였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모습. 그러니까 6% 성장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모습들을 산업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7%대를 3개월 연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소매 판매 증가율 또한 레벨이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내년쯤에는 소매 판매도 6%대로 진입할 경우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기보다는 하단을 얼마나 잘 지킬지 소프트 랜딩으로 이어갈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는 앞으로 좀 낯설게 느껴질 굉장히 예외적인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커창 총리가 발언했듯이 중국 6% 성장 안 될 수도 있다. 이 시그널은 괜찮다라는 시그널도 될 수 있겠지만 최근 발언한 것을 보면 GDP 성장률 하단을 좀 잡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지만 최근 경기 흐름들을 보면은 대외 수요, 대내 수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중국의 예상했던 경로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둔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둔화되면은 중국도 사실 과거에 이 정책들이 투명하지 못해서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지표들도 조금 난해하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정책을 감세라든지 통화 완화라든지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막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성장률을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기조는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보다는 경기 하단을 좀 안정시키면서 더 이상 중국이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뺀다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하단을 좀 완만하게 떨어뜨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소프트 있거든요. 랜딩이라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기 부양책이 조금은 잘 안 먹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 안 해봅니다. 먹힐까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중국이 표방했던 것은 소비국가. 소비를 좀 살려서 소비 국가로 변신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소비 흐름들을 보면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 쪽도 둔화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다 보니까 대내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 그만큼 부양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지기 또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경기를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이 흐름들이 경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하는 흐름들을 바꿔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좀 들어봤고요. 앞서 이제 타이틀 제목에는 중국의 경기 불안과 독일의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인데 이번 유럽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브렉시트는 이미 연기 가능성이 내비쳐졌습니다. 지난 18일에 또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유럽연합을 통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여기저기 지금 막 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15개월 만에 관세 부과 결정을 한 배경은 또 뭘까요? 일단은 시작은 WTO에서의 결정입니다. 15년 월드 동안 트레이닝 오가니제이션. 네. 15년 동안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줬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를 10월 초에 결정을 해줬습니다.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는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자마자 미국은 EU에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 10월 18일 날 관세 부과가 발효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브렉시트 이슈에 많은 부분들이 눈에서 좀 사라진 듯해 보이지만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이 EU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EU는 보복 관세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이 차선책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11월 중순까지 긴장을 끄는 놓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EU, 유럽연합의 가장 경제 부국은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이 직격탄을 과연 맞을 것인지, 과연 이 독일 최근에 그 국채들 보면은 뭐 10년 만기 분트도 그렇지만 전부 마이너스예요. 네, 맞습니다. 10년 만기 기준 오늘 아침에 보니까 0.39 마이너스 0.39%. 네. 자,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요로 뭐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독일 분트를 막 사들여서 그런 것인지 물론 복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독일 GDP 성장 전망을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채권금리 수준이 2019년 독일 GDP 성장 전망은 말씀 많이 하시느라고 목 좀 안 좋으시죠? 0.5입니다. 다른 애널리스트 오면 물 주던데 이현민 애널리스트 물을 안 줬어요 지금. 독일의 2019년 GDP 성장 전망은 0.5밖에 안 됩니다. 네. 재물이라도 좀. 괜찮습니다. 내년 GDP 성장률은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하고 EU와의 무역 분쟁이 독일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독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입니다. 한국 37%다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미국과 EU 무역 분쟁이 이번 10월 18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EU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는 다음 카드로 자동차 관세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꺼내들게 되면 GDP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은 14%나 되는 독일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다면 앞서 타이틀에서 보셨듯이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중국의 경기 불안과 독일의 경기 침체 공포가 향후 경기 부양책 강화라든지 재정 정책 확대 이런 정책 확대로 좀 이어진다면은 시장의 방어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네. 뭐 호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2020년 전망에 있어서 좀 큰 화두를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려운데요. 궁즉변? 어떤 상황이든 극한에 달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통한다라는 말인데요. 네. 연말까지 있을 수 있는 이런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아마 내년에는 정책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미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아마도 내년에 대한 경기 불안 심리는 좀 많이 제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경기가 좀 더 불안해지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니즈를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나가 네. 궁즉. 네. 네. 근데 중국은 조금 중립적인 스탠스거든요. 아직까지는. 시간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네. 탄핵 이슈도 있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중국 경기가 좀 더 불안해지게 되면 아마도 중국의 정책 목표 그리고 내부 성장을 이끌어내는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한 목표가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내년쯤에는 아마도 이런 정책의 효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 특히 2018년 4, 4분기부터 급격히 위축되었던 경기 흐름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극한 상황으로 간다면 내년에 더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팩트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까요?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아서 이경민 연구원의 탓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대응책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미국에서는 볼코롤도 내년 1월 초에 풀어버린다 그러고 어제 나온 뉴스도 보니까 뭐 이 단기물 같은 경우는 자금을 또 확대하고 막 이런 액션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는데 기대치에 몇 분 미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영향은 과연 어떻게 되고 우리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일단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반등시 매도,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네,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올해 연말부터는 좀 전략을 좀 바꿔서 조정치 매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향합니까? 뭐 이게 뭐 3년, 5년 사이클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내년은 괜찮다. 그렇죠.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데 따른 상응하는 정책 강화가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기저효과가 들어오면서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멘텀, YY 증가율은 플러스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는 20%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코스피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의 하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15% 아무리 낮아도 15%에서 맥스 30%까지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100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충분히 선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되 변동성 확대를 피하기보다는 언제 저점 매수해야 될지를 타이밍을 잡아가는 시간이 연말까지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 정도까지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뭐 분할시 조정시 분할 매수.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1년 내내 매수가 돼서 그렇지않은데 우리가 이경민 연구원이 얘기하는 건 근자에 들어서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포트를 제가 계속 봤는데 그동안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뭘 사야 되는지 중요한데 뭐 기업을 여쭤볼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할까요? 일단 업종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IT하고 시클리컬입니다. 일단 IT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경우에는 IT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이익 성장을 이끄는 건 또 IT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트렌드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IT가 시장의 중심을 잡고 끌어가는 가운데 시클리컬 중에서도 뭐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정유 쪽이라든지 조선 쪽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원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경우에는 교역량 회복, 물동량 회복이라는 점. 그리고 이 두 업종, 그러니까 정유와 조선 같은 경우는 IMO 2020이라는 큰 환경의 변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IT와 시클리컬을 중심으로 잡고 플러스 알파로 중소형주나 아니면 IT 중형주로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낸다면 내년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타이틀은 좀 공포스러웠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피엔딩의 결말도 살짝 엿보이는 전략의 변화가 좀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